조선시대의 성군이라 불린 왕이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독약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훗날 아버지가 쌓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선군 중에 선군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교과서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성종의 진짜 민낯, 사랑, 배신, 그리고 500년 조선을 뒤흔든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심어졌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457년 조선의 수도 한양, 세조, 즉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지 이미 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세조의 치세 속에서 한 왕손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자을산근. 훗날 조선 역사에서 성종으로 불리게 될 바로 그 인물입니다. 자을산군의 아버지는 의경세자, 즉 세조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는 총명하고 덕망이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글산군이 태어난 바로 그 해인 1457년 의경세자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을산군은 채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였습니다. 돌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잊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나이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마주해야 했던 이 소년에게 세상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버지의 죽음은 이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틀어 놓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자 세조는 둘째 아들 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11년 후인 1468년 세조마저 세상을 뜨고 해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예종입니다. 예종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자을산군의 입장에서 보면 숙부가 왕이 된 것이지요. 자을산군은 왕실의 일원이긴 했지만 왕위 계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산대군입니다. 그리고 왕인 예종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이 바로 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왕위는 예종의 제한대군에게 아니면 적어도 자을산군의 형인 월산대군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자을산군이 13살이 되던 해인 1469년 예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고작 1년 2개월 만에 붕어했습니다. 20살 남짓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후계자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순간 조선의 왕실은 거대한 권력의 공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역사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 결정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희왕후, 세조의 왕비이자 당시 살아있는 가장 높은 어른인 대왕대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명회, 조선 초기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한명회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할 때부터 핵심 참모로 활약했던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왕실에 시집 보내는 방식으로 왕실과 자신의 가문을 단단히 묶어놓았습니다. 한명회의 딸 중 한 명은 예종의 비가 되었고 또 다른 딸은 훗날 자을산군의 부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한명회는 자을산군의 장인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종이 갑자기 죽자 한명회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한대군은 당시 너무 어렸고 월산대군은 병약하다는 이유를 들며 한명회는 자신의 사위인 자을산군을 왕으로 세우는 공작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정희왕후의 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정희왕후는 수렴청정, 즉 발을 들이우고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어린 왕의 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수렴청정이란 왕이 어리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왕실의 어른인 대비나 대왕대비가 왕 대신 국정을 처리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발, 즉 발을 들이운다는 뜻의 수렴은 어른 여성이 신하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발 뒤에서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정희왕후의 결단과 한명회의 정치적 지원 아래
자을산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1469년 그의 나이 고작 13살이었습니다. 13살,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의 소년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형인 월산대군을 제치고 왕의 친아들인 제한대군을 제치고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결탁의 결과로 왕위에 오른 이 소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그것도 압도적인 강도로 몰아쳤을 것입니다. 자을산군이 왕이 되면서 그는 성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됩니다. 묘호란 왕이 죽은 뒤에 붙여지는 이름인데 성종의 성은 이루다, 완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훗날의 사람들이 그의 통치를 평가하며 그가 무언가를 완성한 왕이었다고 인정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완성에 이르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의 앞에는 3명의 강력한 어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을 맡은 정희왕후, 자신의 어머니인 소해왕후, 훗날의 인수대비, 그리고 예종의 비였던 안순왕후. 이 3명의 왕실 어른들 사이에서 13살 소년왕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는 어린 왕을 누구보다 강하고 깊게 영향을 미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소해왕후 한씨입니다. 소해왕후 한씨, 역사는 그녀를 인수대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기억합니다. 인수대비라는 호칭은 그녀가 대비의 자리에 오른 뒤에 붙여진 것이고 생전에는 소해왕후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그녀를 인수대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더 익숙하고 또 그녀가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바로 대비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수대비는 단순한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초의 여성 교육서로 꼽히는 책을 직접 저술할 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책이 바로 내훈입니다. 내훈이란 안에서의 가르침, 다시 말해 여성이 집안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인수대비는 이 책에서 여성으로서의 덕목, 말과 행동의 올바름, 시부모를 섬기는 법, 남편을 공경하는 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가정교육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수대비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유교적 질서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라는 그녀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긴 철학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그녀가 아들 성종을 대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아들이 단숨이 왕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진정한 성군, 즉 유교적 이상이 실현된 완벽한 통치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선군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 이것이 어린 성종의 가슴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13살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13살부터 이미 그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성종은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연, 즉 왕이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경연을 열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성군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만들어낸 치열한 자기 단련이었습니다. 그는 안으로는 효를, 밖으로는 올바른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안으로 효를 다한다는 것은 어머니 인수대비와 조모 정희왕후, 그리고 예종의 비 안순왕후 등 궁중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밖으로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세조시대부터 이어진 공신 세력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 유교적 원칙에 입각한 제도적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궁신 세력, 그 중에서도 한명회로 대표되는 훈구파의 존재는 성종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막강한 권력은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이 복잡한 정치 역학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훈구파의 힘을 빌리면서도 동시에 사림, 즉
새롭게 성장하는 유학자 집단을 등용하여 훈구파를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살인파는 성리학, 즉 유교 철학을 보다 순수하고 엄격하게 실천하려는 학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훈구파와는 달리 왕실과의 혼인이나 공신책봉 같은 방법으로 권력을 얻지 않고 오로지 학문과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성종은 이 살인파를 적극적으로 등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성종의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훈구와 사림의 균형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는 성종의 꿈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가장 사적인 공간인 후궁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실은 겉으로 보기엔 엄숙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치열한 욕망과 권력이 충돌하는 전쟁터였습니다. 더구나 성종시대의 왕실에는 유례없이 강력한 여성들이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 인수대비, 소해왕후, 안순왕후, 이 세 명의 대비가 동시에 궁중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세조의 왕비로 살아있는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통해 어린 성종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은 성종이 20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희왕후는 어린 왕의 후견인이자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녀는 노련하고 결단력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세조의 왕비로서 그리고 두 왕, 예종과 성종의 수렴청정을 맡은 인물로서 정희왕후는 조선 초기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성종의 어머니로 학문적 깊이와 강인한 의지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조선 최초의 여성 교육서인 내훈을 저술한 인물이었습니다. 인수대비의 유교적 세계관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 즉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단정히 하며 남편과 시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근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녀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며느리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녀는 그 믿음을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에게 며느리란 단순한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왕실의 품격을 지키고 유교적 질서를 실천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안순왕후는 예종의 비로 예종이 죽은 후 대비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녀는 정희왕후나 인수대비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왕실 내에서 그녀만의 위치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대비가 동시에 존재하는 왕실에서 어린 성종은 매 순간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속에서 어른들에게는 공경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때가 오면 그는 어른들의 의견과 자신의 판단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긴장감은 성종의 치세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성종이 친정, 즉 스스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살, 1476년의 일입니다.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그에게 국정을 온전히 넘겨준 것이지요. 7년 동안 뒤에서 지켜보고 배우며 준비했던 성종에게 친정의 시작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연을 더욱 적극적으로 열고 신하들과의 토론을 장려하며 살인파를 중용하는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법 제도를 정비하고 문무를 발전시키며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찬란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함의 이면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패비 윤씨 사건이었습니다. 성종에게는 여러 명의 왕비와 후궁이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딸인 공혜왕후가 첫 번째 왕비였지만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성종의 곁에 새로운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윤씨, 훗날 패비 윤씨로 역사에 기록될 인물입니다. 윤씨는 처음에 수귀, 즉 후궁으로 입궐했다가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윤씨는 처음에는 매우 검소하고 단정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고 사치를 멀리하며 조용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성종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종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씨는 성종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원자,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원자를 낳았다는 사실은 윤씨의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비가 왕의 아들, 그것도 원자를 낳았으니 그 지위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윤씨는 변해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윤씨의 또 다른 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기록들은 윤씨가 투기, 즉 질투가 심했다고 전합니다. 왕에게는 왕비 외에도 여러 명의 후궁이 있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후궁이란 왕비 외에 왕의 곁에서 왕을 모시는 여성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왕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고 당시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들과 함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투기 그 자체는 사실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하지만 조선이라는 유교적 왕국에서 왕비의 투기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질서를 해치는 실덕, 즉 덕을 잃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윤씨는 투기에서 나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씨는 비상을 품고 다녔습니다. 비상이란 독약의 일종입니다. 강력한 독성을 가진 광물로 극소량만으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왕비가 독약을 품고 다닌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독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쟁하는 후궁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하지만 왕비가 독약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궁중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윤씨는 주술 행위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술이란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누군가에게 화를 입히거나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선의 유교적 세계관에서 주술은 사악하고 불경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왕비가 주술을 행했다는 것은 유교적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씨는 성종의 얼굴에 손톱으로 흠집을 냈다고 합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관념에서 왕의 몸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겨졌고 그 몸에 손상을 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수대비를 비롯한 궁중의 어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수대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내훈을 지을 만큼 유교적 덕목을 중시했던 그녀에게 며느리의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비로서의 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종의 마음속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분명 윤씨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연산군 원자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준 여인, 한때 검소하고 단정했던 그 여인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지켜보는 성종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깊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유교적 원칙을 중시하는 왕으로서 그는 어머니 인수대비의 엄격한 판단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내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잃게 될 아들,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성종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결국 성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1479년 성종은 윤 씨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습니다. 이것을 폐비라고 합니다. 왕비를 폐하여 그 지위를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폐비 윤 씨는 궁궐에서 쫓겨나 사가, 즉 일반 집으로 내보내집니다. 원자는 그녀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궁에 남겨두고 어머니만 혼자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실의 잔혹한 법도였습니다. 어린 원자는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도 모른 채 궁궐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폐비가 된 윤 씨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궁궐 밖 초라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역사는 그 내면을 상세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폐위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계속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비극을 불러옵니다. 1482년 폐비 윤 씨는 사사됩니다. 사사란 독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 하나, 왕족 중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된 자에게 왕이 독약을 내리는 방식의 처형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인 왕비였던 여인이 폐위된 지 3년 만에 독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독약이 내려졌을 때 윤 씨의 나이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린 것일까요? 단순히 성종 혼자의 결정이었을까요?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인수대비의 강력한 의지가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역사가들은 해석합니다. 내훈을 저술하며 여성의 덕목과 올바른 도리를 강조했던 인수대비에게 폐비 윤 씨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독약을 품고 다니고 주술을 행하며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여인. 그녀가 왕실 가까이 살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수대비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원자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자가 훗날 왕이 되면 폐비 윤 씨가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했을 때 인수대비는 더욱 단호한 결단을 원했을 것입니다. 성종도 이 정치적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왕비 문제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안정과 직결된 정치적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얼마나 비극적인 씨앗을 품고 있었는지를 그 순간의 성종은 온전히 가늠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사가 결정되었을 때 성종은 이 사실을 원자에게 비밀로 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아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배려였는지 아니면 왕실의 안정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모두였을 것입니다. 폐비가 사사된 후 성종의 곁에는 새로운 왕비가 들어옵니다. 정현왕후 윤 씨였습니다. 성종은 새 왕비와 함께 왕실의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의무,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 그리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국가적 과제들, 그 모든 것이 성종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 깊은 곳에 성종은 무언가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결정. 그 결정의 무게가 가벼울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자, 훗날의 연산군. 성종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원자는 어머니 없이 궁에서 자랐습니다. 유교적 원칙에 따라 원자는 정현왕후를 어머니로 모시며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리 단순할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 어머니를 모르고 자라는 아들. 그 아이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종은 자식 교육에 매우 엄격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유교적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종이 원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인수대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훈을 통해 여성의 도리를 강조했던 인수대비는 손자와 손녀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교육을 고집했습니다. 이 엄격함이 연산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빈자리를 안고 자라면서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아래에서, 그리고 할머니 인수대비의 빈틈없는 유교적 기준 속에서 그 환경이 훗날 연산군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토양이었습니다. 성종은 자신의 치세를 통해 훌륭한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분명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으로서 이룬 업적들 뒤에는 한 인간으로서 짊어지고 살았던 고독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폐비 사건의 기억, 원자에 대한 죄책감과 걱정, 그리고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성군의 무게. 이것들이 성종의 내면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짓눌렀을 것입니다. 성종의 치세 중반 이후 그는 더욱 깊이 학문과 정치에 몰두합니다. 경연을 통한 신하들과의 토론, 살인파의 적극적 등용, 그리고 무엇보다 법 제도의 완성. 이것들은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종이 자신의 시대에 무언가를 완성하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내린 비극적 결정들의 상처를 업적으로 덮으려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는 자신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온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것처럼. 왕의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결정이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 결정의 결과를 혼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 옵니다. 폐비 윤씨를 사사하는 결정을 내린 순간 그 결정의 결과를 함께 짊어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수대비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왕인 성종의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동의했다 해도 역사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왕이었습니다. 그 고독함이 성종의 치세 후반부를 더욱 깊은 학문과 정치적 업적 축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1485년, 조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이 해에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경국대전. 이 이름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 이후 수십 년간 법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태조, 태종, 세종, 세종으로 이어지는 역대 왕들이 각종 법령을 만들고 수정해왔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완성된 법전으로 통합되지는 못했습니다. 성종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그 작업이 완성됩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모든 제도와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법전이었습니다.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국가 운영의 모든 분야가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의 완성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법전 하나가 만들어진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명실상부한 유교적 통치 국가로서의 체계를 완성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건국 초기의 혼란과 권력 다툼, 왕권과 신권의 충돌을 거치면서 조선은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종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그 모습이 완성된 것입니다. 법이 완성되면 나라가 안정됩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지요. 경국대전은 그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성종시대는 학문의 측면에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성종의 살인파 등용 정책은 조선의 학문적 풍토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성리학의 원칙에 따른 통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고 학문적 토론과 언론의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홍문관이 강화된 것도 이 시기의 일입니다. 홍문관은 왕의 경연을 담당하고 학문적 자문을 제공하며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성종은 홍문관을 통해 신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 이상 정치, 즉 왕과 신하가 함께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정치를 성종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성종실록. 성종실록은 성종의 치세 25년간의 국정을 기록한 방대한 자료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각 왕의 치세를 상세하게 기록한 역사서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성종실록 역시 이 방대한 기록의 일부로 성종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종실록 안에는 훗날 역사를 뒤흔드는 사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초란 사관, 즉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기록물입니다. 사초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담기 어려운 보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종시대의 살인파 학자 김일소는 자신의 사초에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수록했습니다. 조의제문이란 중국 초나라 의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형식을 빌려 어린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을 공식 기록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조의 후손들이 여전히 왕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종 역시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적인 기록이 실록 편찬 과정에서 발견되고 결국 성종이 죽고 난 뒤 연산군 시대에 이르러 무오사화라는 대규모 정치적 숙청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성종실록이 가진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성종이 살인파를 등용하고 학문적 언론을 활성화시킨 것은 분명 긍정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활성화된 살인파의 학문적 활동이 성종 사후 훈구파와의 대립 속에서 무오사화라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성종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의도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이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의로 뿌린 씨앗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성종의 치세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성종의 정치에 미친 영향입니다. 인수대비는 단순히 어머니의 역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자문했습니다. 내훈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유교적 세계관은 성종의 통치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성종이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강화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며 왕실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려 했던 것은 단순히 그 자신의 성향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수대비가 저술한 내훈은 왕실 여성들의 교육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 사회 전반에 유교적 여성 규범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종시대 유교 문화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성종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효를 다했습니다. 유교적 원칙에 따라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종은 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의견과 자신의 판단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가의 문제는 성종이 평생 안고 살았던 긴장의 원천이었습니다. 폐비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수대비의 강한 의지와 왕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이 겹쳐지면서 성종은 비극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이후에도 성종은 더욱 깊이 유교적 통치 완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이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들에 대한 하나의 답변인 것처럼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이른 죽음이지만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그것이 특별히 젊은 죽음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죽음은 그가 이루려 했던 것들이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완성되었습니다. 유교적 통치 시스템의 뼈대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어놓은 씨앗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지는 그가 살아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성종이 죽고 난 뒤 원자였던 연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연산군. 그 이름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이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폭군으로 평가받는 연산군의 치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비극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경연을 폐지하고 살인파를 탄압하고 왕권을 절대화하며 신하들의 언로를 막아버린 연산군. 성종이 평생에 걸쳐 만들어 놓은 유교적 통치 시스템을 그 아들이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연산군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역사가들은 다양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석의 중심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입니다. 연산군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성종이 비밀로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이 된 후 어느 순간 그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독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아버지 성종과 궁중 어른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
그 진실을 알았을 때 연산군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자라며 느꼈을 공허함. 그 공허함의 이유가 바로 아버지와 궁중 어른들의 결정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 충격이 연산군을 어디로 이끌었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려 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벌을 주는 부관참시, 즉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끔찍한 형벌까지 동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1504년의 갑자사화는 패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은 대숙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성종실록과 무오사화의 관계입니다. 성종시대에 활동했던 살인파 학자들, 그 중에서도 김일손이 수록한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연산군 재위 시절 실록 편찬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그 글은 훈구파 인물들에 의해 연산군에게 보고됩니다. 이것이 1498년 무오사화의 발단입니다. 수많은 살인파 학자들이 이 사건으로 유배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성종이 등용하고 육성했던 살인파가 성종사 후 불과 몇 년 만에 대규모 탄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성종이 이룬 것들, 경국대전, 유교적 통치 시스템, 살인파의 등용, 학문의 진흥,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조선의 황금기라 불릴 만한 시대를 만들어낸 그의 치세는 역사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또 다른 유산, 즉 패비 윤씨를 사사하고 그 사실을 아들에게 숨겼던 결정은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들 연산군은 아버지가 만든 법을 부수고 아버지가 등용한 학자들을 탄압하고 아버지가 쌓은 유교적 통치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종은 자식 교육에 엄격했습니다. 그 엄격함이 훌륭한 왕을 만들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인수대비 역시 손자 연산군에게 엄격했습니다. 그 엄격함이 올바른 왕을 만들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격함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 그 비어있음이 만들어낸 상처. 유교적 원칙이 아무리 완벽해도 인간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를 성군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그를 비극의 씨앗을 심은 군주라고만 부르는 것도 불공정합니다. 그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돌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잃은 채 태어난 왕손, 형과 왕의 아들을 제치고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왕위에 오른 자을산군, 세 명의 강력한 대비들 사이에서 청년왕, 사랑했던 여인을 비극적으로 잃고 아들에게 그 진실을 숨기며 홀로 무게를 감당했던 중년의 군주.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죽음 이후 자신이 심은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알지 못했던 왕. 이것이 성종이라는 인간의 전체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의 인물들을 단순하게 평가하려 합니다.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성군이냐, 폭군이냐.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종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아버지로서, 한 남편으로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업적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역사의 가장 쓰라린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인수대비의 내후는 여성의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경국대전은 나라의 법을 완성했습니다. 성종실록은 한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종시대가 남긴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 유산의 이면에는 패비 윤씨의 죽음과 연산군의 어두운 기억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는 선과 악을 깔끔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과 비극적 실수가, 찬란한 황금기와 어두운 미래의 씨앗이 한 인간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성종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1494년의 그날,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돌아봤을까요? 법을 완성했다는 뿌듯함이었을까요?
패비를 죽음으로 내몬 결정에 대한 회한이었을까요? 아니면 원자, 훗날 연산군이 될 그 아이에 대한 걱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시간의 거울을 보여줍니다. 성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사랑, 원칙과 감정, 업적과 실수가 한 인간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공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인간 이야기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성종을 통해 묻게 됩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원칙을 따르는 순간 그 원칙 뒤에 가려지는 인간적 감정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심는 씨앗이 훗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종의 시대는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황금기는 그 안에 균열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 균열이 언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종이 심은 균열은 아들 연산군의 시대에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여지는 중종반정, 기묘사화 등 이후 조선 역사 전체를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성종의 숨겨진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찬란한 업적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동시에 안고 살았던 한 왕의 이야기. 성군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인간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완성을 이루었지만 그 완성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던 한 시대의 이야기. 역사는 어떤 질문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도 단순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